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미지의 세계라고 했다. 미지의 세계. 반존재와 반인식의 미지의 세계가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작용을 하는지 깊이 살펴해 보도록 하자. 일단 도형으로 살펴보면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평면이 되겠다. 반존재와 반인식이 구성하는 수직평면. 이 북적 평면이지. 의지의 세계도 포함되지 않고 반의지의 세계도 포함되지 않는 의지와 무관한 수직적 평면 세계를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이라고 한다. 반존재는 존재함에 의해서, 존재했음에 의해서, 존재할 것으로 인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반존재라고 합니다. 이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 없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지. 반인식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식의 파괴 상태.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예 없었을 그런 인식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경험적 반응식도 있고, 반대로 자신과 무관하게, 경험과 무관하게 사람이란 유전자 속에서, 물론 그러면 자신이 직접적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대대손손 자신의 선조에 의해서 축적된 경험이 자신의 반인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을 본질적 반인식이라고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 반인식도 경험적 반인식의 일부가 되겠지.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자신의 선조,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진 윗대에서 경험했던 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 반인식도 일부 경험적 반인식의 요소를 포함한다. 자, 어쨌든 간에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그 미지의 무한세계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세계가 되겠다. 오늘 수업은 이 반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이 평면이 우리 삶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반인식의 반존재화 과정은 반인식의 반존재화 과정.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식이 존재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벗어난, 존재가 파괴된, 존재가 분열된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 과정은 인식은 불가능하나 사유는 가능한 존재가 실체화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세계. 인간은 존재 분열 과정을 사유함으로써 반존재화가 존재 분열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존재 분열되는지, 공허연화되는지, 공허연, 존재 분열의 세 가지 형태지. 공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현재 존재했던 존재 상태. 이 자와 같은 거지. 자. 자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 없어졌을 때 이 자의 존재에 대한 존재 분열 상태지. 그게 공이고 허와 여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낸다. 미래의 존재 분열 상태. 자, 인간은 존재 분열 과정을 사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인식되지도 경험되지도 않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사유 속에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하는 거지. 반존재의 반인식과 과정에 대한 사유는 이번에는 반존재의 반인식과 과정이다. 인식자, 인식하는 존재, 인식하는 자, 인식자, 인식하는 주체, 사유 주체에게 흥미로운 영역을 제공한다. 반존재를 반인식과 잠재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이는 지금 아무런 실체도 없는 어떤 것이란 생각도 없이 인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인지 또는 인식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 사유 상태는 고대 인도의 소승 철학, 선수련 과정 중에 모든 마음작용이 소멸된 마지막 선정 상태, 그것을 멸진정이라고 한다. 멸진정 상태에서 경험되는 느낌, 지각, 인식이 멸진되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존재와 반인식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정, 멸진정 상태처럼 최고의 선정 상태지. 최고의 선정 상태. 호흡도 거의 멈춰 있는 상태고 모든 인식과 의지와 존재가 소멸된 것처럼 느끼는 멸진정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평면이 되겠다.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이 아주 쓸모없는 평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역할도 있다. 자, 또 다른 역할을 또 공부해보자. 반인식과 반존재의 평면 세계는 우주의 무한 공간과 같이 존재화되지도 않으며 인식화되지도 않는 무경계의 암흑 세계를 구성한다. 자, 이 신비로운 반인식과 반존재의 평면 세계는 무경계의 암흑 세계를 구성한다. 이 세계는 사람에게 인식의 한계와 자신의 총체적 세계에 대한 무력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당연히 그렇겠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일단 무력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인간의 인식 한계를 벗어나는 반인식과 반존재의 세계는 극단적인 분열의 세계이며 이 극한의 평면 세계로부터의 이탈은 인간의 사유가 시작하면서부터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극한의 평면 세계로부터의 초월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키워왔던 거야. 무경계 암흑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그리고 깊고 평정한 사유를 통한 인식화민 존재화 과정은 인간 일반 오래된 철학 사유 방법이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고 아무것도 대상으로 감각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실체,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보통 우리 불교, 동양 철학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 진리를 탐구해서 진리를 자신의 몸에 습득하는 과정, 깨달음. 깨달음의 과정이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반의식과 반존재로부터 다시 인식화 또는 존재화를 통해서 인식과 존재의 평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깨달음은 진리에 접근하는 과정이 깨달음이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존재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철학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진리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계속 유지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것은 이런 무경계 암흑세계 속에서 새로운 철학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됐던 거다. 원시인, 예를 들면 원숭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무것도 없던 반인식과 반존재의 상태에서 지능을 가진, 이성을 가진, 논리를 가진, 합리성을 가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발전해 왔던 거야. 유인원 상태에서 반인식과 반존재의 평면에서 유인원이 새로운 인식과 존재의 세계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인간도 반존재와 반인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인간으로서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가게 될 거야. 자, 그렇듯이 반인식과 반존재의 세계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에게 새로운 철학,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평면이 되겠다. 자, 세 번째 역할이겠죠. 모든 시대는 변화에 대응하는 철학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 변화에 맞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못하면 오래지 않아. 이를 갖지 못하는 민족 또는 국가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인류 역사상 10세대, 약 300년이 되겠지.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0세대, 300년 주기로 탄생하는 근대 이후 그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300년 주기로 탄생되는 모든 새로운 시대는 반존재와 반의지가 변화하면서 예를 들면 300년 전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보통 평민이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 그렇게 뭔가 반존재와 반의지 속에서 숨겨져 있던 그런 인간의 새로운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다. 자, 변화하면서 새롭게 무경계 암흑세계를 탄생시킨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철학의 탄생의 필요와 동인이다. 자, 두 번째는 깨달음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철학의 탄생,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철학의 탄생에 대한 어떤 드라이빙 포스를 반존재와 반인식의 세계가 만들어가는 거다. 자, 여긴 좀 오타가 있다. 반존재와 반의지가 아니라 반인식이 되겠지. 반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무경계 암흑세계를 탄생시킨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가 그 반존재와 반인식이 뭔가 하나를 새롭게 딱 탄생시키면서 존재화시키고 인식화시키면서 기존의 반존재와 반인식이 상태가 변화하는 거야. 새로운 탄생이, 새로운 철학이 탄생되는 순간이 되겠다. 자, 자신의 인식과 존재의 사유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로부터 인식과 존재의 세계로의 전환, 결국은 철학의 탄생이다. 이것이 다시 읽어볼게. 자신의 인식과 존재의 사유 범위를 넘어서는 결국은 반인식과 반존재의 사유 측면이 되겠지. 넘어서는 세계로부터 인식과 존재의 세계, 현실 세계다. 현실 세계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전환에 대한 사유는 우리 인간에게 삶의 사유 공간 세계에서 자유로운 사유 전환을 가능케 하는 자유정신을 향한 출구를 제공한다. 자, 세 번째는 자유정신을 향한 출구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적 세계를 제외한 모든 평면 세계에서는 일정 평면 세계로부터 다른 평면 세계로 자연스러운 전환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도형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반존재와 존재의 세계라면 존재를 통해서 다른 평면으로, 다른 선형 세계로, 다른 공간 세계로, 다른 평면 세계로 이 존재를 매개를 통해서, 존재의 매개를 통해서 전환이 가능한 거야. 근데 반인식과 반존재의 평면 세계는 쉽게 되지는 않겠지. 아까 자유로운 전환의 세계라고 했지만 가장 어려운 전환 세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인식과 반존재의 평면 세계와 다른 평면 세계와의 상호 전환은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깊고 평정한 지속적인 사유작용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까 말했었지. 멸진정 상태와 같은 아주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하게 되는 거다. 공간 세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이번 평면세계 수업을 마치면 이제 공간 세계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공간 세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는 의지와 반의지의 성형 세계와 합쳐져 의지와 반의지의 성형 세계가 합쳐져 공간화되어도 사유의 자유로운 전환이 어렵다. 자, 공간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유 전환이 일어나는데 반존재와 반인식은 아주 특별하게 인식할 수 없는 공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자유로운 전환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의 탄생, 새로운 깨달음의 탄생, 마음의 평정, 멸진정 상태의 도달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자,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평면적 존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인지 살펴보았다. 굉장히 미지의 세계이긴 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우리는 이 반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또는 평면 존재를 잘 사유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철학적 도약, 생각의 도약을 이룰 수도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 29가지 세계, 29가지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